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과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정권 초에 한 1년 좀 더 이렇게 기무사령관을 하고 그걸로 끝이 났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실력이 좀 있는 사람인데 박지만과 친구라고 소문이 나서 박근혜 정권 때 견제를 받아서 이 사람이 지금 일찍 그만뒀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이렇게 도피를 한 사람이 이후에 기무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검찰에 얼마 전에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당했는데 그 영장 청구된 내용의 핵심이 기무사령관 시절에 기무부대원을 동원해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로 이렇게 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이 3일 이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 상가에 많은 보수 인사들이나 또 황교안, 유길재, 정진석, 김성태 등이 방문을 했고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보수 인사들을 갖다가 죽이는데 악용하지 마라라는 비판도 있었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 행위를 중단해라 했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존에 유서를 남겼어요. 그 유서 내용에 보면 세월호 당시 사고 났을 때 기무부대원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5년이 지났는데 그때 일을 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갈 거니까 주변에는 관대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호 사찰로 가지고 영장이 기각됐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보통 이렇게 이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되면 한숨 돌렸다. 이제는 한풀 꺾였구나. 내가 이렇게 잘 꿋꿋하게 버텨가야 되겠다 이래야 될 건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수사로 이제 또 확산되려 하니까 아마 거기에 중압감을 느끼고 자살을 한 걸로 보입니다. 원래 이 사람을 무조건 찍어놓고 저 황장수 저거 좀 보내야 되겠다. 황장수 틀어봐. 근데 뭘로 틉니까? 황장수 최근에 욕을 많이 했다더라. 욕한 걸로 한번 틀어봐. 이래 욕을 막 틀어봅니다. 근데 욕한 게 없으니까, 황장수가 욕한 게 안 나와? 그럼 최근에 주먹 썼다더라. 주먹 쓴 걸로 좀 틀어봐. 주먹도 안 쓴답니다. 그럼 술을 많이 먹는다. 그럼 술 먹다가 사고 친 거 없는가 틀어봐. 이런 식으로 먼지털이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지금 안 나오니까, 즉, 이 세월호 사찰했다는 걸 가지고 집어넣기가 어려우니까 위에서는 쪼아대지.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이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었나 하는 부분을 본인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세월호 사고 당시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사찰했다는 혐의는 지난 7월에 국방부 댓글조사 TF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때 희생자 가족의 동향을 조직적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됐어요. 과거에 한국에 중요한 국가적 대사건이 있으면 그런 사건들에 이렇게 개입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 떠드니까 조사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방부가 2주 뒤에 기무사 의혹 군특별수사단을 띄웠고 그래서 이재수 사령관의 부하가 5명이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볼 낯이 없다라고 괴로워했고 또 세월호 유족 사찰 건으로 지난 27일 중앙지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막상 조사를 받을 때는 그 건이 아니라 다른 건이었다는 거예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직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그런 정치 개입 정황이 담긴 물건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번 2012년 대선 때 무슨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 개입했니 안 했니 할 때 그때 이제 심리 전단장이었던 사람이 혹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일 때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할까 하는 것을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이 그 주변을 파악했다. 그렇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검찰은 이재수 전 사령관한테 이 문제를 추궁하면서 변호사와 잘 상의해보라 이랬는데 결국은 이 전 사령관은 이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김관진 안보실장 등 윗선을 불지 않으면 별건 수사가 될 수 있다라는 압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관진 등 위를 불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이런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은 법원이 이를 기각을 해버렸고, 자, 기각되고 난 지 사흘 뒤에 경찰청 정보국에 이 사건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이재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국에서 생산한 VIP 보고용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달 말에 이 경찰청 정보국에다가 압수수색을 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보면 이 검찰이 지속적으로 이재수와 그 윗건에 대한 압박을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검찰은 이재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재수는 기무상기 사령관으로서 경찰청 정보국까지 압수수색을 하러 나갔다면 만약에 자기 때문에 이것은 일이 큰 거다라고 이렇게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재수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경찰청 정보국 관련 혐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신고를 받고 이걸 재앙군인회에 전달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재수의 유서에는 부하들에게는 피해가 없었으면 선처했으면 좋겠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한테도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 검찰에도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재수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이 하는 이지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박지만과 최근에 2차례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 어려움을 호소를 했던 걸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이사들과 이재수가 같이 쓰던 사무실, 그러니까 사회이사라고 따로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라 이지에 사회이사들이 여러 명이니까 같이 쓰는 사무실을 검찰이 지난번에 23일 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박지만 회장이 이재수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으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고 위로를 했고 이 사령관이 세종시에서 교사하고 있는 부인을 이야기를 꺼냈는데 정년이 남아있는데 서울 학교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라고 걱정도 하고 이 술을 한 잔 권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이제 마지막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2일에도 점심을 같이 했는데 박지만이 구속될 수도 있는데 처음 며칠은 수치스러울지 모르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했고 이재수는 박지만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윗선을 불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 참 억울해요. 당시에 박근혜 정권 때 박지만은 철저하게 찬밥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영향이 있어서 기무사령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2014년 10월에 박 회장하고 가깝다라는 이유로 잘렸지요. 그래서 박지만이가 누나 때문에 이재수가 대장 포스타도 되지 못하고 물을 먹었다고 지인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교사를 하고 있어서 지인이 빌려준 오피스텔에 살면서 최근에 집을 구하러 이렇게 다녔는데 검찰이
이재수를 소환해서 조사한 뒤에 오피스텔을 빌려준 지인한테 왜 집을 빌려줬냐고 전화를 했고 지인이 혼비백산을 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자, 이 정권의 검찰이요, 지금 적폐 수사가 과도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명박 MB 관련 주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영장이 기각된 김관진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면 사이버 사령부 문제 같은 경우에 윗선을 부르려고 이재수를 잡아다가 압박을 한 것도 김관진 대라는 이야기였겠지요. 자, 오죽했으면 이 검사도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 변창훈 전 차장검사를 검찰이 조사하다가 이 사람이 자살을 했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고 아마 전화통화를 오래 했는데 이제 죽고 난 뒤에 아마 했던 전화통화를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기사로 썼어요. 영장이 기각돼서 오늘 휴대폰 돌려받고 세종시 가려고 집을 나섰다. 자, 뭐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문제에 대해서 따져봤자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기억 안 나지만 다 인정하겠다 했고 그 상황에서 사령관이 해야 될 적급한 부분을 했다. 급박했던 당시 행위를 지금 와서 범죄 취급하는 게 옳으냐.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하는 걸 운명이라고 해야 되냐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영장 청구되고 할 때 이 수갑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 화면에 보면 수갑 차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사진이 그 TV 화면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약간 가렸지만은요. 그러니까 이런 취급을 받고 심지어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재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돼서 군에서 잘 나갔으면 재산도 좀 있을 건데. 그런데 그 사무실 빌려준 친구한테까지 전화해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아마 지금 이 사람이 느끼는 이 압박감이나 억울함이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로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온 나라의 유혈을 낭자하게 지금 문정권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적폐청산이냐. 자, 이러다가 나중에 이 꼴을 너들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느냐. 너들은 나중에 잡혀가고 조사받을 때 다 뛰어내리고 죽을 거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묻고 싶어요. 어지간히 해라. 그리고 검찰, 이명박의 다스라고도 하지 못하고 BBK 말도 한마디 못한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정권의 개가 돼가 이렇게 트느냐. 너들은 그럼 또 무사할 것 같느냐. 또 너들은 나중에 안 뛰어내릴 거냐. 정말 적당히 좀 하라. 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 비핵화와 평화에 발맞춘 첫 국방 플랜 B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뭐가 평화가 이루어졌고 뭐가 비핵화가 이루어졌다고 아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할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북한의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등 달라지는 한반도 정세와 안보 상황을 가정한 플랜 B 계획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국방개혁 2.0이라는 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국방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갈 건가 맞추는 일상적인 건데요. 거기에 이 정권이 비핵화, 평화협정 등이 체결되는데 그 부분을 상정해놓고 거기에 국방이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나 하는 계획까지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정말로 심각한 건데요. 이 정권은 현 국방 계획 기본은 유지하되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른 미중 패권 다툼 등 새로운 위협이 늘어나면 플랜 B로 바꾸어서 지난 7월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이제 완성해서 최종적으로 보고하겠다 했습니다. 그때 몇 차례 빠꾸를 시켜가지고 현 정권이 저들 계획에 맞게 압박을 했는데 그 플랜 B가 지금 짜졌다는 거예요. 플랜 B의 내용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북한의 잠재적 핵능력은 추정되지만 실제 사용은 제한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없애지 않고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상정을 한 채 이 플랜 B, 즉 북한의 비핵화의 최종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군비 통제가 초기 구조적 단계로 넘어가 북한과 우발적 소규모 충돌은 있을 수 있으나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을 산정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전쟁 가능성이 사라진 상태라고 상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플랜 B로 전환했을 때 주한미군의 역할 및 성격도 바뀌어야 되고 한미연합사 이 지휘체계도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상비 병력도 규모 조정해야 되고 징병제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이 국방 기본 계획은 북과의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는 걸 가정을 했는데 이제는 이거 외에 플랜 B까지 만들어서 비핵화가 되고 군비 통제가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을 상정해가지고 이 다변화된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행태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전면전이 사라졌다. 미군하고의 관계도 변화된다. 북한의 핵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위협적이지는 않다. 이래가지고 한국군을 해체하는 플랜 B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킬체인이나 대량 응징 보복 같은 지금 북한의 도발을 선제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이런 부분, 이런 데 대한 용어 자체도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삼축 체제라는 전략을 명칭을 바꾸되 전략만 유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이미 북한을 적이라고 설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제 그런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플랜 B까지 국방 계획을 짜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는 모습은 이 플랜 B를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의 50%를 올려서 1조 3,500억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문재인이 가서 내 김정은이 좀 만나겠다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하고 알아서 해라 해놓고는 돈 이야기 했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602억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50%를 더 얹어서 한 4,500억 정도를 더 얹어서 1조 3,500억을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보다는 낮은 액수지만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국의 입장 차가 매우 크고 그리고 이 매티스나 덤퍼드 합참 의장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를 설득하려고 있지만 먹혀들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고 미국은 자동차 관세나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 결국 트럼프의 지금 핵심적 의도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듣지 않게 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매우 심한 다른 압박을 할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한국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에도 분담금을 2배 늘려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략자산 그 전개가 미친 짓이다. 무슨 훈련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이 작전 지원의 비용을 그때그때 날라올 때마다 돈을 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지금 한국 방위비 분담은 2014년에 결정해서 올해까지 적용되고 올해 다시 정해서
또 올해 이후에 5년이 진행되는 겁니다.